400년 전만 해도 황량한 대륙의 변두리에 불과했던 땅이 있습니다. 인구도 적고 자원도 개발되지 않았고 강대국들의 관심받기였죠. 그런데 이 땅이 지금은 전 세계 경제의 25%를 차지하고 군사력은 압도적 1위이며 달러 하나로 세계 금융을 좌지우지합니다. 미국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운이 좋았던 걸까요? 아니면 숨겨진 전략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시작을 이해하려면 먼저 14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탈리아 출신 항해가 콜럼버스가 스페인 왕실의 후원으로 대서양을 건넜거든요. 10월에 바하마의 어느 섬에 도착했는데 콜럼버스는 죽을 때까지 그곳이 인도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오랫동안 인디언으로 불렸던 거죠. 사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처음 밟은 유럽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약 500년 전인 1021년경에 바이킹들이 이미 뉴펀들랜드에 정착했었거든요. 고고학적 증거가 이걸 뒷받침합니다. 하지만 바이킹의 탐험은 유럽 사회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콜럼버스의 항해가 중요한 이유는 이 소식이 유럽 전역에 퍼지면서 신대륙 쟁탈전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나라는 스페인이었습니다. 스페인 정복자들은 중앙아메리카의 아스테카 제국과 남아메리카의 잉카 제국을 무너뜨리고 막대한 금은보화를 손에 넣었죠. 당시 스페인은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무적함대라 불리는 해군력을 자랑했거든요. 그런데 1588년에 상황이 바뀝니다. 스페인의 무적함대가 영국 해군에게 패배한 겁니다. 이 전투 이후로 스페인의 위상은 급격히 추락하고 영국이 해양 강국으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영국이 본격적으로 북아메리카 진출에 나선 건 이때부터입니다. 영국의 첫 번째 식민지 시도는 1585년 로어노크 섬이었습니다. 117명의 이주민을 보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급품이 부족해서 지도자 존 화이트가 영국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스페인과의 전쟁 때문에 3년이나 발이 묶였습니다. 1590년에 겨우 돌아왔을 때 식민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무에 크로아토안이라는 글자만 새겨져 있었죠. 이 사람들이 어디로 사라졌는지는 지금까지도 미스터리입니다. 로어노크는 사라진 식민지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607년에 버지니아 제임스타운에 다시 식민지를 세웁니다. 이번에는 성공했을까요? 처음에는 아니었습니다. 굶주림, 질병, 원주민과의 충돌로 첫 해에 이주민 대부분이 죽었거든요. 정말 망할 뻔한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원주민들로부터 담배 재배법을 배운 겁니다. 담배가 왜 중요하냐고요. 당시 유럽에서 담배는 엄청난 인기 상품이었거든요. 버지니아 식민지는 담배 덕분에 경제적 기반을 잡게 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포아탄 추장의 딸 포카혼타스입니다. 포카혼타스는 영어를 배우고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그리고 1614년에 담배 농부 존 놀프와 결혼했죠. 이 결혼으로 원주민과 영국인 사이에 잠시 평화가 유지됐습니다. 포카혼타스는 1616년에 런던까지 방문했는데 귀국길에 갑자기 병으로 사망합니다. 겨우 21살이었습니다. 포카혼타스의 죽음은 당시 원주민들이 얼마나 취약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유럽인들이 가져온 천연두, 홍역, 인플루엔자 같은 전염병은 원주민들에게 재앙이었거든요. 면역력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결과적으로 아메리카 원주민의 약 90%가 유럽인이 퍼뜨린 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어떤 무기보다도 치명적이었던 거죠. 1620년에는 또 다른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청교도 102명이 플리머스에 도착한 겁니다. 왜 이들이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넜을까요? 영국에서 종교 탄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원주민의 도움으로 겨우 첫 겨울을 넘겼고 이후 뉴잉글랜드 지역에 자리 잡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 식민지는 두 개의 다른 세계로 나뉘게 됩니다. 북부 뉴잉글랜드는 산악지대가 많아서 대규모 농업이 어려웠습니다. 대신 상업과 공업이 발달했죠. 보스턴 같은 도시가 중심지가 됩니다. 반면 남부 버지니아는 평탄한 평야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담배, 목화, 곡물 같은
대규모 농업에 딱 맞는 환경이었죠. 문제는 남부 농업에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이 수요를 채우기 위해 17세기 후반부터 흑인 노예 무역이 급증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잡혀온 사람들이 비좁은 배에 짐짝처럼 실려왔습니다. 항해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평생 노예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미국 역사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인종 문제의 시작입니다. 1730년대가 되면 영국 식민지는 13개로 늘어나고 인구도 약 200만 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서쪽으로 확장하려는 영국 식민지인들 앞에 프랑스가 버티고 있었거든요. 프랑스가 북아메리카에 진출한 건 영국보다 빨랐습니다. 1534년부터 탐험을 시작해서 1608년에 케벡을 세웠고 1673년에는 미시시피 강을 따라 남쪽까지 내려가서 루이지애나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뉴올리언스가 바로 이 루이지애나의 중심지였죠. 결국 충돌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1754년에 프랑스와 인디언 전쟁이 터집니다. 전쟁 이름이 좀 이상하죠. 프랑스와 그 동맹인 원주민들을 상대로 싸웠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영국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프랑스 식민지 인구는 겨우 6만 명이었는데 영국 식민지 인구는 200만 명이었거든요. 전쟁은 10년간 계속됐고 예상대로 영국이 승리합니다. 1763년에 프랑스는 루이지애나를 제외한 북미 영토 대부분을 영국에 내주게 됩니다. 영국 입장에서는 대승리였죠. 그런데 이 승리가 오히려 문제의 씨앗이 됩니다. 전쟁을 치르면서 영국은 엄청난 빚을 졌거든요. 이 빚을 갚으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식민지 주민들에게 각종 세금을 매기기 시작합니다. 설탕에도 세금, 인지에도 세금, 차에도 세금, 식민지 주민들의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랫동안 자신들을 영국인이라고 생각했던 식민지 주민들이 점점 다르게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영국인이 아니라 아메리카인이다. 게다가 프랑스라는 위협이 사라졌으니 영국의 보호도 필요 없어 보였죠. 1773년 12월 16일에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보스턴 항구에서 원주민으로 변장한 주민 약 60명이 영국 배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342상자의 차를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보스턴 티파티입니다. 이건 단순한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영국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죠. 영국은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효과만 나왔습니다. 식민지 주민들의 분노가 더 커졌거든요. 1774년에 조지아주를 제외한 12개 식민지 대표들이 필라델피아에 모입니다. 제1차 대륙회의입니다. 조지 워싱턴, 존 애덤스 같은 인물들이 참석했죠. 그들은 영국 제품 불매를 결의합니다. 그리고 1775년 4월 19일 렉싱턴에서 첫 번째 총성이 울립니다. 영국군과 민병대 사이의 충돌이었습니다. 미국 독립전쟁의 시작입니다. 13개 식민지는 조지 워싱턴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이듬해인 1776년 7월 4일에 독립선언서를 발표합니다. 독립선언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피치자의 동의로부터 나온다. 왕이 지배하는 게 당연하던 시대에 이건 정말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언만으로 독립이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겨야 했죠. 문제는 영국군이 훨씬 강했다는 겁니다. 미국군은 전투 경험이 거의 없는 민병대였고 영국군은 세계 최강의 정규군이었거든요. 초반에 미국군은 계속 밀렸습니다. 그런데 1777년에 전환점이 옵니다. 세라토가 전투에서 미국군이 영국군을 크게 이긴 겁니다. 이 승리가 왜 중요했냐면 지켜보던 프랑스가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와 영국은 오랜 숙적이었거든요. 프랑스는 미국의 승리 가능성을 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1781년에 미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요크타운에서 영국군을 포위합니다. 영국군 사령관 코놀리스가 항복했고 사실상 전쟁은 끝났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경험 없는 민병대가 세계 최강 영국군을 꺾어낸 거니까요. 전쟁이 끝나자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13개 주를 어떻게 하나로 묶을 것인가? 각 주는 원래 독립적인 식민지였거든요. 서로 다른 법, 다른 화폐,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787년에 헌법이 제정되면서 연방정부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초대 대통령으로
독립전쟁의 영웅 조지 워싱턴이 선출됩니다.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공식적으로 출범한 겁니다. 하지만 당시 미국의 영토는 지금과 비교하면 작았습니다. 대서양 연안의 13개 주가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어떻게 지금처럼 거대한 나라가 됐을까요? 답은 영토 확장에 있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가장 놀라운 거래 중 하나가 1803년에 일어납니다. 제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이 나폴레옹에게 특사를 보냅니다. 목적은 뉴올리언스를 사는 것이었습니다. 미시시피 강이 출구인 뉴올리언스는 무역에 정말 중요한 도시였거든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나폴레옹이 뉴올리언스만이 아니라 루이지애나 전체를 팔겠다고 제안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폴레옹은 유럽에서 전쟁 중이었고 IT 원정도 실패했습니다. 루이지애나는 유지비만 드는 애물단지로 보였던 거죠. 결국 미국은 1,500만 달러에 루이지애나 전체를 삽니다. 오늘날 가치로 따지면 약 4억 달러 정도입니다. 에이커당 3센트도 안 되는 가격이었죠. 이 거래로 미국 영토는 하룻밤 사이에 2배가 됩니다.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부동산 거래라고 불립니다. 1812년에는 다시 영국과 전쟁이 벌어집니다. 영국 해군이 미국 상선을 공격하고 미국 선원들을 강제 징집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에서 재미있는 일이 생깁니다. 1814년에 영국군이 수도 워싱턴 DC를 기습해서 대통령 관저를 불태워버린 겁니다. 전쟁이 끝나고 그을린 대통령 관저벽을 흰색 페인트로 덮었습니다. 이것이 백악관이라는 이름의 유래입니다. 전쟁은 무승부로 끝났지만 미국은 영국 앞에서 완전한 독립국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1828년에 앤드루 잭슨이 제7대 대통령이 됩니다. 전쟁 영웅이었죠. 하지만 원주민에게 잭슨의 등장은 재앙이었습니다. 잭슨은 악명 높은 인디언 추방법을 통과시킵니다. 이 법에 따라 체로키, 초크토, 크릭 등 수많은 부족이 고향에서 쫓겨나 서부 보호구역으로 강제 이주당했습니다. 체로키족 약 16,000명이 서부로 이동했는데 이 여정에서 3,500명에서 4,000명이 추위와 질병과 굶주림으로 죽었습니다. 역사는 이 비극적인 여정을 눈물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의 영토 확장 뒤에는 항상 원주민의 피가 있었습니다. 1846년에는 멕시코와 전쟁이 터집니다. 텍사스 때문이었죠. 텍사스는 원래 멕시코 땅이었는데 미국인들이 대거 이주하면서 인구 구성이 바뀌었습니다. 결국 미국인들이 반란을 일으켜 텍사스 공화국을 세웠고 이후 미국에 합류합니다. 멕시코가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미국군은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가 멕시코 시티까지 점령합니다. 패배한 멕시코는 캘리포니아, 네바다, 유타, 애리조나, 뉴멕시코 등 북쪽 영토를 미국에 내줘야 했습니다. 이제 미국 영토는 대서양에서 태평양까지 뻗어나가게 됩니다. 1867년에는 또 하나의 놀라운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720달러에 산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얼음밖에 없는 황무지를 왜 사냐고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냉장고를 샀다는 조롱감까지 받았죠. 하지만 나중에 알래스카에서 금과 석유가 발견되면서 이 거래의 가치가 증명됩니다. 영토는 계속 늘어났지만 미국 내부에서는 심각한 분열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남부와 북부가 노예제 문제로 충돌하기 시작한 겁니다. 남부 경제는 목화 농업에 의존했고 목화 재배에는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그 노동력을 흑인 노예들이 제공하고 있었죠. 반면 북부는 공업과 상업 중심이었습니다. 노예가 필요 없었고 오히려 노예제를 도덕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유주와 노예주의 수가 11대 11로 균형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주가 가입할 때마다 마찰이 생겼습니다. 새 주가 노예를 허용할지 말지를 놓고 남북이 치열하게 대립했거든요. 1861년에 노예제 반대를 공약으로 내건 에이브러햄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남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남부 11개 주가 연방에서 탈퇴하고 남부연합이라는 별도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남북 전쟁의 시작입니다. 전쟁 초반에는 남부가 유리했습니다. 북부의 인구와 물자가 훨씬 많았지만 남부에는 로버트 리 같은 뛰어난 장군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북부의 물량 공세가 효과를 발휘합니다. 1863년
게티즈버그 전투에서 북부가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전세가 기울어집니다. 4년간의 전쟁 동안 약 62만 명의 군인이 사망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전쟁이었죠.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에서 죽은 미국인보다 남북전쟁에서 죽은 미국인이 더 많습니다. 미국이 스스로를 찢어놓은 전쟁이었던 겁니다. 결국 북부가 승리하고 미국은 다시 하나가 됩니다. 노예제도 공식적으로 폐지됐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승리로 이끈 링컨 대통령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합니다. 1865년 4월 14일 극장에서 연극을 관람하던 중 노예제 찬성론자의 총에 맞아 암살당합니다. 남북 전쟁이 끝나자 미국은 빠른 속도로 변합니다. 산업혁명이 본격화된 겁니다. 미국에는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석탄과 철 같은 풍부한 자원, 유럽에서 계속 밀려드는 이민자들이 제공하는 노동력, 그리고 대륙 전역에 깔린 철도망이요. 토머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고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 전화기를 발명합니다. 헨리 포드는 자동차 대량 생산 방식을 개발해서 일반 가정도 자동차를 살 수 있게 만들었죠. 20세기 초가 되면 미국은 영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공업 국가로 부상합니다. 물론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록펠러와 카네기 같은 거대 자본가들이 시장을 독점하고 노동자들을 착취했습니다. 빈부격차가 심해졌죠. 하지만 미국은 이 문제들을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갑니다. 반독점법을 만들고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는 법도 제정했습니다. 1914년에 유럽에서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미국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처음에 중립을 선언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영국과 프랑스에 막대한 물자를 공급하고 있었죠. 독일이 이에 불만을 품고 미국 상선을 공격하자 1917년 4월에 미국이 전쟁에 참전합니다. 미국의 참전으로 전쟁의 판세가 바뀝니다. 1918년에 독일이 항복하면서 전쟁이 끝났습니다. 유럽은 초토화됐지만 미국은 오히려 전쟁 특수를 누리며 엄청난 호황을 겪습니다. 이제 세계 경제의 중심은 유럽이 아니라 미국이 됩니다. 1920년대는 미국 역사상 가장 번영한 시기였습니다. 도시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고 자동차가 대중화되고 라디오와 영화와 재즈 음악이 퍼져나갔습니다. 광란의 20년대라고 불리는 시기였죠.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1929년 10월 24일에 모든 게 무너집니다. 검은 목요일입니다. 주식시장이 폭락한 겁니다. 그동안 주가가 계속 오르기만 해서 너도 나도 주식에 돈을 넣었는데 거품이 꺼진 거죠. 사업체들이 줄줄이 파산하고 실업자가 넘쳐났습니다. 1930년대는 대공황의 시대가 됩니다. 1933년에 취임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뉴딜 정책을 펼칩니다. 정부가 직접 경제에 개입해서 도로를 건설하고 떼를 짓고 일자리를 만든 겁니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지만 경제를 완전히 회복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대공황은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이 혼란을 틈타 독일에서는 히틀러가, 일본에서는 군국주의 세력이 권력을 잡습니다. 1939년에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됩니다. 미국은 또다시 중립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합니다. 미 태평양 함대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과 독일에 선전포고합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은 1944년 6월 6일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감행합니다. 유럽 반격의 시작이었죠. 1945년 5월에 독일이 항복합니다. 하지만 태평양에서는 일본이 여전히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핵무기를 사용하기로 결정합니다. 1945년 8월 6일에 히로시마에, 3일 후인 8월 9일에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됩니다. 두 도시에서 약 2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8월 15일에 일본이 항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납니다. 전쟁이 끝나기 약 1년 전인 1944년 7월에 중요한 회의가 열립니다. 미국 뉴햄프셔의 브레턴 우즈에서 44개국 대표들이 모인 겁니다. 이 회의에서 미국 달러가 유일한 기축통화로 채택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쉽게 말해서
미국이 원하는 만큼 돈을 찍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세계 무역의 대부분이 달러로 이뤄지기 때문에 미국은 달러를 무기로 세계 경제를 통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군사력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미국이 최강이 된 순간입니다. 하지만 미국 혼자만 강대국이 된 건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세계는 미국과 소련의 양강체제로 나뉩니다. 냉전의 시작입니다. 양국은 직접 전면전은 피했지만 체제 경쟁과 무기 경쟁을 벌였습니다.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 같은 대리전도 치렀죠. 우주 경쟁도 치열했습니다. 1957년에 소련이 먼저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쏘아 올렸을 때 미국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1969년에 미국이 아폴로 11호로 인간을 달에 보내면서 우주 경쟁에서 승리합니다. 닐 암스트롱이 달 표면에 첫 발을 내딛던 순간이죠. 냉전은 수십 년간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1989년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겁니다. 동유럽의 공산주의 정권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1991년 12월 26일에 소련이 공식적으로 해체됩니다. 냉전에서 미국이 최종 승리한 겁니다. 이제 미국은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 됩니다. 군사력, 경제력, 기술력, 문화 영향력 모든 면에서 압도적이었습니다. 할리우드 영화가 전 세계에서 상영되고 맥도날드가 전 세계에 퍼지고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미국 기업들의 주도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도전자가 나타납니다. 중국입니다. 중국은 엄청난 인구와 빠른 경제 성장으로 미국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의 공장 지위도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갔죠. 지금 미국과 중국은 무역 전쟁과 기술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400년 전 영국의 작은 식민지에서 시작한 미국이 어떻게 세계 최강국이 됐는지 살펴봤습니다.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원주민의 비극이 있었고 노예제의 어두운 역사가 있었고 남북전쟁의 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영토를 확장했고 산업화했으며 두 번의 세계대전을 거치며 세계 질서의 중심에 섰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계의 많은 부분은 미국이 만들어낸 겁니다. UN,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같은 국제기구들이 모두 미국 주도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제국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로마도 무너졌고 대영 제국도 무너졌습니다. 미국이 앞으로도 최강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아니면 중국 같은 새로운 강대국의 자리를 내줄지는 미국이 현재의 도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감사합니다.